정자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밤 회장님의 마지막 속삭임이 제 등골을 타고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을 업고 도망치던 그날에 제게 남은 건 찢어진 치마와 쿵쾅거리는 심장뿐이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사무쳐 들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스스로 나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알면서도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입니다. 올해로 58, 평생을 남의 집 살림을 돌보며 살아온 가정부지요. 젊은 시절부터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해야 했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 작은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가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자식들 학비대고 먹이고 입히느라 제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기억도 희미합니다. 그저 아이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회장님 댁에 들어온 지는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28배 풋풋한 새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딸처럼 때로는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기에 회장님 내외부는 제게 부모님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회장님은 엄하시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거나 명절이면 꼭 제 자식들 용돈까지 챙겨주셨죠. 그런 회장님을 모시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매일 아침 회장님 댁의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 저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장님은 치매가 깊어질수록 저를 더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고개를 돌리셨고 제 손이 닿으면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느 날은 제가 회장님께 약을 드리려는데 회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정자씨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 회장님의 눈빛은 잠시나마 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신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버팀목이자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남은 삶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회장님 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회장님의 자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부터였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사장이라는 큰아들, 유명한 변호사라는 딸,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한다는 작은 아들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자식들이 회장님의 병세가 깊어지자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에 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번뜩이는 탐욕이 그들의 눈동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치매가 더 깊어지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가정부 아줌마가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것도 문제야.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불안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계산적인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제가 알던 회장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물려줄 도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회장님에 대한 은밀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시던 약의 종류가 바뀌거나 식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제가 직접 회장님께 음식을 해드리면 자식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아줌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가 해드린 음식을 더 잘 드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회장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큰아들이 회장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깟 재산 다 저희 건데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회장님은 침대에 축 늘어져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회장님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달려가 큰아들을 말리려 하자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당신은 빠져. 여긴 우리 가족 일이야. 그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님 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자식들은 회장님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도 그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했습니다. 회장님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장님께서 자식들의 손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가정부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제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저는 회장님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회장님 방에 채워진 자물쇠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듯 답답했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그들의 탐욕이 이제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장님을 아예 별채로 옮겼습니다. 본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던 평소에는 창고처럼 쓰이던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밖이 보이지 않았고 방문은 쇠로 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그곳에 가두고 저에게는 회장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약을 드릴 때면 큰아들과 딸, 작은아들이 번갈아 가며 옆에 붙어 저를 그림자처럼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탐하는 도둑이라도 되는 양, 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 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점점 더 수척해지셨습니다. 별채로 옮겨진 지 며칠 만에 얼굴은 핏기 없이 해쓱해졌고 눈빛은 더욱 흐려져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몰래 회장님 방에 들어가면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지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자 씨 여기 어디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멍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약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회장님을 쇠약하게 만드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생명이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회장님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학대라고 애원도 해보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아줌마,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괜히 나섰다가 당신 아들, 딸까지 다칠 수 있어. 그 애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큰아들의 싸늘한 경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식들까지 언급하는 그들의 비열함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장님을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제 손발이 묶인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제 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회장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별채의 차가운 복도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낡은 마루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고 제 심장 소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문 밖에서 회장님의 안녕을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시가 너무나 삼엄하여 회장님께 물 한 모금 제대로 가져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회장님 방에서 작은 소동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회장님께 서류를 들이밀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여기 지장 찍으세요. 그래야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장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저의 유대감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회장님은 언제나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몰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자입니다. 회장님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회장님을 이곳에서 꼭 꺼내드릴게요. 제가 회장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회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게는 거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회장님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장님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자식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업고 이 집을 나서는 상상을 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막막했습니다. 별채는 사방이 막혀 있었고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담장은 높았습니다. 자식들은 경비원까지 추가로 고용해 별채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작은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회장님을 향한 충정, 그리고 제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제 자식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은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제 다짐은 이제 회장님을 이 악마 같은 자식들에게서 구하겠다는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회장님을 이 집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심장은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장님의 쇠약해진 모습과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채는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탈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채의 구조,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장님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 혼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업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나이 58, 젊은 시절에도 버거웠던 일인데 지금의 제 몸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별채에 잠긴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자식들은 쇠빗장까지 걸어두어 밖에서는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별채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별채를 드나들며 눈여겨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였던 별채에는 오래된 벽난로가 있었고 그 옆에 녹슨 쇠꼬챙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쇠꼬챙이를 이용해 빗장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경비였습니다. 밤마다 2명의 경비원이 별채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그들의 순찰 간격은 대략 30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30분 안에 회장님을 업고 별채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대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실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댁 뒤편에는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이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나간다면 경비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쪽문도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열쇠 꾸러미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안에 쪽문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는 유괴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주머니에는 몰래 챙겨둔 쇠꼬챙이와 열쇠 꾸러미를 넣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별채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방 문 앞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쇠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쇠꼬챙이를 꺼내 빗장 틈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정자입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은 눈을 뜨셨지만 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앙상한 몸이 제 등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듯 절박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의 그 속삭임이 제 등 위에서 마지막처럼 울렸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사무쳐 들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알면서도요. 저는 회장님을 업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별채를 벗어나 본체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쪽문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열쇠를 하나씩 끼워 보았습니다. 낡은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삑삑 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힘껏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고 낯선 밤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저는 회장님을 업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났고 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어깨는 쑤시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알면서도 나섰지만 이토록 빨리 위기가 닥쳐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 순간 회장님을 업은 채 저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 등에는 회장님의 앙상한 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짐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제 폐는 터질 것 같았고 허벅지는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정신은 오직 회장님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매다 저는 낡은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과 깨진 창문이 을씨년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미동도 없이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그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낡은 천 조각을 찾아 회장님을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살림을 돌보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유괴범으로 몰려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기구한 것일까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어깨에 지워진 짐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날이 밝자 폐가 안은 더욱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은 오히려 폐가의 황량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인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곳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께 필요한 약과 음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보니 며칠 전 비상금으로 챙겨둔 몇 푼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는 제 귀에 섬뜩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긴급 수배. 박정자 씨를 찾습니다. 박정자 씨는 치매 노인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키는 작고 마른 체형입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재차 말씀드립니다. 박정자 씨는 치매 노인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괴범이라니 그들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세상에 공개되고 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세상은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성실함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폐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회장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세상의 비난과 오해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깨울까봐, 혹시라도 외부에서 소리를 들을까봐 숨죽여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정자입니다. 제발, 제발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회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저만은 언제나 알아보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신뢰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게는 회장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는 더 이상 폐가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탁한 공기는 회장님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회장님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밤이 깊어지자 회장님을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폐가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회장님을 업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제 58배 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저는 마침내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동굴 안에서 저는 회장님을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몸의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약국 문은 거의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한 곳이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자 젊은 약사 아가씨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회장님의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 아가씨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계산대 뒤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박정자 씨 아니세요? 약사 아가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약을 들고 약국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약사 아가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괴범이다. 유괴범이 나타났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 뒤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을 뻔했지만 오직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린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살려낼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상이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붙여도 저는 회장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마지막 남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회장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자신에게 건넸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자 씨, 내 삶의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야. 이 집에는 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게 꼭 찾아줘. 그 말들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할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 말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깊어지기 전부터 간혹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다가 저를 보시더니 정자 씨,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오직 진실만이 남는 법이지. 그리고 그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노인분의 푸념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은 분명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라니. 회장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였을까? 이 대저택 안에 어딘가일까? 또 다른 날 회장님은 정원에서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정자 씨, 저 오래된 우물 말이야. 저 우물은 말이지 이 집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비밀을 품고 있는 우물이지.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오래된 우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우물은 본체 뒤뜰,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집에서 일했지만 그 우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회장님께서 치매가 조금 깊어지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은 잠결에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37 그 안에 모든 것이 정자 씨. 저는 간호하다 조는 사이에 들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37이라는 숫자가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서재, 오래된 우물, 그리고 37. 이 세 가지 단어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찾아낼게요. 회장님의 마지막 진실을요. 회장님은 제 말을 알아듣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아야 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약은 거의 바닥났고 음식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회장님도 저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약과 음식을 구하는 동시에 회장님이 남긴 단서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을 다시 고쳐 입고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언제 경찰에게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희망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하자 저는 가장 먼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를 유괴범으로 몰았던 약사 아가씨의 눈빛이 떠올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약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약사 아가씨는 없었고 다른 약사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약을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약사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을 사고 나서 저는 작은 식료품점에 들러 간단한 음식과 물을 샀습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 저는 무심코 마을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이 인쇄된 수배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유괴범 박정자라는 붉은 글씨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듯한 착각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장님을 모셔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앉아 약과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장님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서재, 오래된 우물, 37. 이 세 가지 단서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재는 회장님이 평생을 보냈던 곳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곳.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오래된 우물은 본체 뒤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7.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회장님 댁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서재는 본체의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죠. 그곳에는 회장님의 개인 금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는 회장님의 자식들이 이미 뒤져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고가 아니라 서재 안의 다른 어떤 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일까? 오래된 우물은 어떨까? 그 우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우물이 비밀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우물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물 안은 너무나 깊고 위험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그곳을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단서는 3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물의 깊이일까? 저는 온갖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책을 정리하실 때 특정 번호가 적힌 책을 유독 아끼셨습니다. 저는 그 책의 번호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 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회장님의 뜻을 꼭 밝혀낼게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은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미약한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회장님 댁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서재, 우물, 그리고 37. 이 세 가지 단서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남긴 이 단서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깊어지기 전부터 이미 자식들의 탐욕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이 모든 진실을 제게 맡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의 말들을 곱씹고 대저택의 구석구석을 머릿속으로 탐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재의 책꽂이, 그 중에서도 회장님의 책상 바로 옆에 있던 작은 책꽂이. 그 책꽂이에는 유독 오래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꽂이의 칸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37이라는 숫자가 그 책꽂이의 37번째 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37번째 칸에 회장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회장님 자식들이 가장 먼저 뒤졌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까? 저는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은 조금 내린 듯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다시 업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댁, 그 서재의 37번째 칸. 그곳에 회장님의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경찰의 추격과 자식들의 감시망을 뚫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찾아내고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회장님을 업은 채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저는 오직 회장님 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밤은 여전히 짙었고 차가운 공기는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은 채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차라도 마주칠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회장님 댁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택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담장은 너무나 높았고 위에 설치된 철조망은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쪽문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탈출했던 바로 그곳. 혹시나 자식들이 눈치채고 경비를 강화했을까봐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쪽문 근처에 다다르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열었던 자물쇠는
여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미동도 없이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그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서재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회장님은 제 말을 알아듣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본체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뒤져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재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서재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책상 바로 옆에 있던 작은 책꽂이로 향했습니다. 그 책꽂이에는 유독 오래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꽂이의 칸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37번째 칸을 찾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곳에 회장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37번째 칸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유독 낡고 해진 책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꺼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짚은 것일까? 저는 책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의 옆면이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옆면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을 따라 책의 표지를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의 표지가 열렸습니다. 책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비밀 금고가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금고를 꺼냈습니다. 금고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금고에는 작은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회장님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37이라는 숫자, 37번째 칸. 그렇다면 비밀번호도 37과 관련이 있을까? 저는 온갖 숫자를 조합해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식들의 생일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평소 즐겨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자 씨, 인생은 말이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그 숫자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많지 않지.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37이라는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나이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회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날짜와 관련이 있을까? 저는 온갖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책을 정리하실 때 특정 번호가 적힌 책을 유독 아끼셨습니다. 저는 그 책의 번호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 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던 작은 회중시계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 뒷면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57. 회장님께서 태어나신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3월 7일. 37.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957. 그리고 0307.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지혜가 담긴 비밀 금고가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장님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제 눈은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학대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자신을 학대하고 감금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재산을 쳐 박정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박정자에게 위탁한다. 그녀는 내게 진정한 가족이었으며 내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자식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혜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식들의 추악한 탐욕에 대한 분노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이 모든 진실을 제게 맡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 회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자식들의 악행을 응징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외침이자 저에게 주어진 거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것이 제게 남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제 평생을 통틀어 이토록 거대한 무게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 어깨에 짊어진 것은 단순히 회장님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겪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을 안전하게 눕히고 나서 저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필체에서 그분의 고통과 결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저는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평생을 남의 집 살림만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부였습니다.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힘 있는 자식들과 경찰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이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해야 할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회장님의 유언장과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평소 즐겨보시던 뉴스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며 저런 기자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진실을 밝히는 용기, 그게 가장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기자. 진실을 밝히는 기자라면 제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번에는 신문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수배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시판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신문을 샀습니다. 사회면에는 여전히 치매 노인 유괴범 박정자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제 가슴이 다시금 아려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신문 속에서 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낡은 수화기를 들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과 자식들의 학대, 그리고 제가 유괴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연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박정자 씨라고요? 지금 수배 중인 그 박정자 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박정자 씨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 자필 유언장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박정자 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박정자 씨를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혹시 함정은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운명을 이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2명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배 전단의 박정자 씨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회장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쇠약해진 회장님의 모습을 본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연민과 함께 충격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기자들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자필로 쓰인 자식들의 비리와 학대 정황, 그리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에 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기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기자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정자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회장님의 자필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회장님의 뜻입니까? 기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자식들의 탐욕, 은밀한 학대, 감금 시도,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업고 탈출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그 목소리에 담겨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 원장과 제 증언을 토대로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회장님 자식들의 비리와 노인 학대, 그리고 저 박정자의 억울한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자식들이라니. 인간도 아니야. 가정부 박정자 씨가 진짜 영웅이네. 저런 분이 진짜 가족이지.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왜 진작 수사 안 하고 무고한 사람을 유괴범으로 몰아? 당장 재수사해라. 여론은 순식간에 회장님 자식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나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의 압박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젊은 형사, 김 형사는 이 사건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박정자 씨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김 형사는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정자 씨,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박정자 씨 편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는 회장님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자식들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저의 진심과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언론과 경찰,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님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세상에 알리고 자식들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회장님 자식들의 추악한 진실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뉴스까지 모든 방송과 신문은 그들의 비리와 노인 학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었고 폐륜 자식들이라는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회사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성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는 번듯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니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번뜩이던 탐욕이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대중의 압박 속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의 자식들은 노인 학대,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저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유괴범으로 몰렸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금 아려왔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금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회장님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필체로 쓰인 자식들의 비리와 학대 정황, 그리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동안 자식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장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기대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울음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통한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뉘우침이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기를 말입니다. 마침내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선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저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은 여전히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한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회장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그분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평소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하셨던 뜻을 기억했습니다. 정자 씨, 돈은 말이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지. 회장님의 그 말씀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으로 회장님 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노인 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등 회장님의 막대한 재산은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손에 넘어가는 대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회장님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만 돌보던 평범한 가정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재단을 운영하는 일은 제게 너무나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거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남은 삶을 오직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바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며 저는 회장님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정부 박정자는 이제 더 이상 유괴범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존경을 표했고 저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 삶은 마치 한겨울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났습니다. 회장님 댁의 낡은 서재, 그 37번째 칸에 숨겨져 있던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지혜이자 탐욕에 맞선 진실의 외침이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제가 펼치는 선한 영향력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 삶은 이제 빛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과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정자 씨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